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미사일 연사 속도 제한이랑 발사되고 나서 삭제되는 처리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연사 속도 제한 관련부터 먼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저는 진짜 가장 원초적이고 심플한 방식을 사용해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저는 변수 하나를 또 생성을 해낼 거고요. 그냥 K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0을 넣어 놓겠습니다. 이 변수를 활용해서 제가 여기다가 스페이스 샷이 true일 때 이제 미사일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자리에다가 조건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제가 추가한 이 조건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K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을 때, 즉 6의 배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조건을 부여를 해주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종속시키지 않은 코드로 K의 값을 1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Y좌표 바꾸는 이것도 이걸로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럼 반복문이 돌 때마다 스페이스샷이 true인 상황에서 이 조건까지 참이 되어야 두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미사일 객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반복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K의 값이 1씩 증가하면서 6의 배수를 만날 때마다만 미사일 객체를 만들어 내겠죠. 그리고 미사일 리스트한테 어펜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미사일 리스트를 돌려서 위치 이동, 그 다음 보여주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고 해도 바로바로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 정도로 속도가 제한이 걸린 걸 볼 수가 있겠죠. 아까보다는 확실히 느려진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얘를 좀 더 늘려서 한 15 정도? 요 정도래요. 요 정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한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아직 완벽히 된 건 아니에요. 얘는 스페이스바를 꾹 눌렀을 때에 대한 얘기고, 지금 15의 배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스페이스바를 방금 눌렀어요. 안 나가죠. 눌렀는데 안 나갑니다. 눌렀는데 이제 나가고요. 열심히 천천히 그냥 이렇게 누른다라고 보면은 안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발사를 하겠다라고 눌렀음에도 안 나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꾹 눌렀을 때야 속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얼추 우리가 원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타를 했을 때, 이때는 적어도 내가 연타를 했을 때만큼은 잘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해보셨을 법한 게임들 종류에는 이제 꾹 눌렀을 때는 발사 속도가 좀 느려요. 대신에 연타를 하면 빨리 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꾹 누르지 않고 연타를 하며 게임을 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눌렀을 때는 매번 잘 발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속도 제한을 하기 위해 이렇게 K라는 걸 사용을 한 시점에서 내가 누른 상황에서는 무조건 발사가 될 수 있게끔 바꾸려면 여기다가 K의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15의 배수로 세팅을 했으니까 K를 그냥 15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스페이스바를 직접 누른 키다운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시점에서는 K의 값은 15로 고정이 된 상태로 반복문을 내려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꾹 눌렀을 때에는 키 다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니까 반복문이 알아서 돌면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변화를 한번 눈으로 볼까요? 자, 꾹 누르고 있을 때는 속도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타를 할 때는 연타만큼은 잘 나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을 사용해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생성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진짜 그냥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른 미사일 개수에 대한 연사 속도에 대한 제한은 처리를 완료한 거고, 자,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삭제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이거 삭제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만 활용해서 처리를 할 거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행위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미사일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한테 얘한테 어펜드가 되는 겁니다. 자, 미사일을 5개를 쐈다라고 하면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에 각각 미사일 객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그죠? 연결되게 될 텐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뭐 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화면 밖으로 미사일이 벗어나면 그때 그 화면 밖으로 나간 미사일 객체에 대한 삭제 처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적이라고 하는 이놈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걸 같이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충돌에 대한 판정 아니면 화면 그냥 밖으로 벗어난 판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네, 그렇지 않고 일단 이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사일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녀석 중에서 제가 이제 미사일 리스트에는 우리가 발사를 시키는 순서대로만 얘네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갈 거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지워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5개를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죠. 하나, 둘, 셋, 넷, 5. 순차적으로 미사일 리스트에 들어갔다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먼저 화면을 벗어나게 될 거니까 얘부터 이런 식으로 지워 나가면 되긴 돼요. 이거 지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건 주고 지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우는 걸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추후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뭐 적을 만났을 때 적과 총알이 충돌했을 때 지우는 그런 상황들은 제대로 커버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고 지우는 방식을 진행을 해볼 건데, 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냥 편의상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총알, 2번 총알, 3번 총알, 4번 총알, 5번 총알이라고 했을 때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총알을 5개를 쐈어요. 얘네가 화면 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1번은 아직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1번이 나가기 전에 적과 충돌했대요. 그럼 누가 먼저 지워줘야 돼요? 1번은 남아있고 얘가 지워줘야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따져서 판단하기 위해 저는 별도의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낼 거고요. 이 리스트에는 뭐 적과 충돌을 했거나 아니면 화면 밖으로 나갔거나 하는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고 그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얘한테 값을 추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은 delete list 정도라고 지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런 이제 그냥 데이터 처리를 위한 리스트를 하나 또 만들어내서 얘한테 조건에 부합할 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총알이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조건들 모든 조건을 따져가며 그게 만족이 됐을 때는 얘한테 값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 1번 발사하고 2번 발사했고 5번까지 발사가 된 시점에 1번이 아직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2번 총알이 적과 만났다. 그럼 이 딜리트 리스트에 2번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번이 화면 밖으로 나갔대요. 그럼 1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딜리트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채워 나갈 거고요. 이렇게 채워진 녀석을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원래 애를 찾아가 삭제를 시켜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코드를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딜리트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고요.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주고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Y 좌표가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미사일이 지금 화면에 딱 걸쳤어요. 완벽하게 걸친 것 같아요. 얼추 잘 맞은 것 같은데 자, 이 시점에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X좌표랑 Y좌표는 얼마일까요? X는 일단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보고 알 수 있나요? X는 정확히는 모르죠. 얼추 알 뿐이에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안 움직였으니까 대충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Y는요? 지금 이 상태의 미사일의 Y좌표 알 수 있나요? 얘는 알 수 있죠. 얼마예요? 완벽하게 지금 화면 끝에 걸쳐 있다라고 하면 Y좌표는 0이겠죠. 그죠? 그러면 미사일이 화면에 닿은 시점이
미사일의 맨 최상단이 화면과 맞닿은 시점이 y좌표가 0입니다. 그럼 미사일이 완전히 화면 밖을 벗어나려면 y좌표가 0에서 마이너스 미사일의 높이가 되겠죠? 이것까지는 처리가 되어야 미사일이 완전히 벗어났을 때 실제로 화면 밖으로 사라졌을 때를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 조건. 그렇죠? 그래서 0 마이너스 미사일의 높이를 진행을 할 건데 그 코드가 0 마이너스 미사일의 높이 이렇게 적어 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0은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 코드에서 이 0은 의미가 있어요? 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미사일의 높이, 0 마이너스 미사일의 높이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y좌표의 크기가 0 마이너스 미사일의 높이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얘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최소 조건을 넘어가서 화면 밖으로 튀어나갔다면 이런 상황이죠. 그때는 딜리트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겠다. 현재 상태 미사일을 이렇게 해서 딜리트 리스트에 값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기와 충돌을 한 시점 딜리트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조건을 넣어서 딜리트 리스트에 어펜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딜리트 리스트를 만들어낸 뒤에 어펜드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면 얘는 점점 값을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따져볼 겁니다. 딜리트 리스트를 또 반복문을 돌려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다 D로 각각 만들어내서 이 D를 리스트에서 리무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코드가 된 거냐면 이렇게 미사일 리스트가 있을 때 딜리트 리스트로 뭐 2번이 됐든 1번이 됐든 값이 채워졌다라고 하면 얘를 반복문을 돌려서 이 값을 가지고 얘를 찾아가서 지워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녀석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 코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지금 2번이 먼저 딜리트 리스트에 들어왔다고 치고 1번 들어왔고 3번, 4번, 5번 들어왔다고 했을 때 얘네가 들어오기 전에 얘네를 먼저 지워줘야 된대요. 그럼 이거 지워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거 지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순차적으로 지금 얘를 먼저 지웠고 그 다음 얘를 지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워지는 시점에서 리스트가 이루어지는 변화 얘가 지워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뒤에 있는 2, 3, 4 얘네들은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하나씩 당겨줘야겠죠. 이렇게 2번 인덱스였던 녀석은 1번 인덱스가 돼야 되고 3번은 2번이 돼야 되고 4번은 3번이 돼야 되고 리스트는 인덱스를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당겨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번이 지워졌대요. 그럼 뒤에 있는 애들 또 앞으로 다 당겨지겠죠. 그쵸?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딜리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한번 뒤집을 거예요.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해서 얘를 한번 아예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거는 이걸로 그려보죠. 이렇게 딜리트 리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부터 2번 채워져 1번 채워져 한 상태인데 얘를 뒤집었대요. 그럼 1번 2번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지워 나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지워 나간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딜리트 리스트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쌓여 나갈 거니까 예를 들어 2번, 1번, 3번, 4번, 5번 데이터가 다 들어왔다. 5개의 총알을 쐈는데 얘네가 다 지워지는 상황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얘를 뒤집었을 때 5번, 4번, 3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뒤집어졌겠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지워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인덱스가 당겨지는 일이 덜 이루어지겠네요. 이걸 위해 리버스를 한번 해서 지우는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미사일 리스트에 있는 값은 리무브를 통해 지워질 건데 딜리트 리스트에 있는 값은 우리가 지운 적이 없죠. 얘는 아직 그대로잖아요. 살아있어요. 얘는 근데 따로 지울 필요가 있을까요?
얘는 따로 리무브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얘를 따로 지우지 않는다라는 건 얼핏 보면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삭제 조건이 달성한 녀석들을 얘로 채워놓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객체들을 지워나가는 과정인데, 이걸 지워야 됐던 이유는 얘가 계속 쌓이면 당연히 메모리가 너무 힘들어질 거니까 얘를 지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얘를 여기다가 옮겨놓고 얘는 안 지운대요. 이런 녀석들은 살려놓은대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안 되겠죠. 왜냐? 딜리트 리스트는 이 반복문 안쪽에서만 만들어진 변수니까. 이 반복문이 돌아올 때마다 얘는 비워낼 거니까. 그죠? 무얼러프 안에서 이 딜리트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해서 빈 리스트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조건 따져보고 들어왔어? 그럼 지워. 그리고 얘는 또 돌아오면 다시 비어있는 녀석부터. 얘는 데이터가 제대로 쌓일 수가 없는 거죠. 쌓여봤자 반복문 돌면 다시 초기화니까. 그래서 얘는 별도로 지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미사일 리스트를 좀 진행을 시켜보면, 지금 열심히 쏴도 미사일 리스트는 계속해서 모든 값을 다 저장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디서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 아까처럼. 여기서 찍었을 때 프린트 출력이 되는 시점에는 추가된 시점으로 출력이 됐다가 돌아오면서 조건이 참이 되면 그 뒤에 찍히는 미사일 리스트에는 앞에 있는 녀석들이 사라질 거니까. 그죠? 자, 세 발을 썼는데 지금 하나, 둘, 셋까지 잘 늘어났어요. 근데 한 발을 다시 쓰면 얘는 다시 하나밖에 없는 거죠. 타 화면 밖으로 나가고 나면 지워졌을 거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좀 보자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보이실까요? 나가고 나면 이제 미사일 리스트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우리가 메모리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상황을 모면한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다시 늘려놓고,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것 같으니까 얘를 조금만 키워주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게임을 만드는 코드는 이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을 더 찌어 나가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좋은 것들. 일단 적기 출현, 그리고 적기와 발사한 미사일의 충돌 판정, 그리고 뭐 게임 스코어 등등. 뭐 화면, 게임 스코어 말고도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할 거는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템의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발사 속도나 미사일의 이런 개수나 이런 것들 컨트롤을 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템을 습득했을 때 그 아이템의 능력에 따라서 얘를 변경하는 코드 같은 것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뭔가 이 게임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진행은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코드를 또 공유를 하나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수업 페이지에도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만들기는 여기서 스탑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개념 몇 가지만 좀 알아보고, 몇 가지도 아니에요. 두 개만 알아보고 수업을 끝낼 겁니다. 주피터는 이제 끌 거고 그냥 콜업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요거 하나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당연히 A는 출력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A라는 애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이 A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A 출력이 가능한 이유는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A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전역 변수 개념은 사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개념이지만 남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파이썬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역 변수, 이 지역 변수, 변수들 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역 변수를 남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코드를 짬에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역 변수를 막 남발하는 상황은 없이 하는 게 좋은데 당연히 전역 변수를 썼을 때 유리한 부분들은 많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역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만드는 게 방금 전 이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고요. 함수 밖에서 선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상황은 조금 바뀌게 되겠지만 자, 요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지금 글로벌 A라고 해서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예약어는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예약어라고 했어요. 방금 문으로 보셨죠? 그리고 원래 이 함수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리는 그냥 써도 우리가 전역 변수처럼 사용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썼대요. 자, 이 A의 결과는 누가 나와요? 자, 이거 없이 가볼게요. 오랜만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이 A는 당연히 1 나오죠. 이건 1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이 A랑 이 A는 다른 변수일 거니까, 그죠? 그죠? 자, 이것도 당연히 1입니다. 당연히 1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얘는 3, 1이에요. 자, 지금 이건 어떤 코드가 입력이 된 거냐면 자, 함수 바깥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이 함수 안쪽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언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으로서 이걸 방금 위에서 보고 내려왔는데 이것만 쓰면 얘가 없었다면 얘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중이에요. 얘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A라는 애는 선언만 했지 값을 가지고 있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자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이 변수에게 값을 줘야 돼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얘는 함수 바깥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 값도 넣어놨습니다. 그 값을 가지고 이 함수 안쪽에서 쓰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함수 바깥에서 글로벌 전역 변수를 만들어내면 함수 안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무조건 이렇게 글로벌 선언을 한 번 더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함수 안이 됐든 밖이 됐든 함수 안에서 쓰려면 무조건 글로벌은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언이야 밖에서 할 수도 있고 안에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함수 안에서 쓰려면은 무조건 선언 입력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얘는 전역 변수 a의 값을 3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의 결과는 5가 나올 거고요. 이 a의 출력 결과는 1이 아닌 3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 글로벌 a가 없었다고 하면 얘는 지역 변수 a라고 생각을 해서 5와 1이 나와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변수에 대한 개념. 이제 아까도 이 전액 변수를 너무 남발하시면은 코드를 짤 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이 맞으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전체 코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값이 있거나 그 한 가지 변수를 가지고서 좀 따져봐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전액 변수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한 내용 글로벌 전역 변수 이것도 하나 정의를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 우리가 쓸 일이 없었던 상황이라 따로 얘기를 안 했다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개념 하나 더 할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되게 간단해요. 자, 얘는 이름부터 써볼까요? 예외 처리. 자, 자바나 C 같은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좀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도 예외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예외 처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코드를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황 속에 뭔가 오류가 발생하고 에러가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은 멈춰요. 그럼 사용자는 뭔가를 쓰려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에러가 발생해서 멈춰 있대요, 화면이.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싶겠죠. 근데 개발자는 절대로 사용자한테 이런 상황을 겪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라는 건 뭐냐? 코드가 실행됨에 있어서 당연히 에러는 발생할 수 있고 오류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멈추지 말고 다른 대안책으로 코드가 진행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는 게 예외 처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로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당연히 이 예외 처리는 중요할 수 있고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에러가 발생할 때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이게 예외 처리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외 처리를 그러면 모든 코드 부분에 다 해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코드를 만들어 나가다가 특정 상황 에러가 좀 자주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코드에 나온다면 그때 예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운전해서 길 가다 보면은 사고 다발 구역 같은 거 표지판 있죠. 안내 표지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고가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들 그런 위치들을 개발하다가 발견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예외 처리를 해서 좀 문제를 없게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EAFP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BY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실행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예외 처리. 얘는
모든 에러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이걸 거의 주로 사용을 하고요. 모든 에러 상황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는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걸 다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잘 안 쓰는 방식이에요. 예외 처리는 일단 문법은 try랑 except라고 할 수 있어요. try, except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코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10 나누기 0을 했대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0 가지고 연산을 진행을 하면 나누기를 진행을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느냐, 이거는 얘를 먼저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출력에다가 10 나누기 0을 넣어버리면 얘는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해서 디비전 바이 제로라고 에러를 보여줍니다. 왜냐면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잘못된 코드가 들어있었다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해서 프로그램이 멈춘다 이런 개념인데 트라이 캐치를 사용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0 나누기 0을 했습니다. 이 try라고 하는 이 try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ry 블럭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는 코드고요. 이 코드에 문제가 생기면 이 except라고 하는 이 except 블럭 쪽으로 내려와서 해당 코드를 실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try except 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것처럼 에러가 발생해서 멈출까요? 아니면 출력이 나올까요? 얘는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에러가 아니죠. 여기선 분명히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에러에 대한 처리를 얘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가 에러를 만나서 멈추지 않고 다음 코드를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마지막에 프린트 10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부터 다시 그냥 프린트 10 나누기 0 그리고 그 밑에 프린트 10 이러면 애초에 이 5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났으니까 10은 출력이 못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멈췄으니까 이미. 근데 이 try except를 사용해서 코드를 실행하면 10까지 문제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외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특정 에러 상황에 대한 검증만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여기 except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신텍스 에러. 이거 우리가 자주 보던 문구죠. 문법 오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얘는 프로그램이 멈췄을까요? 라는 코드가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 신텍스 에러에 대한 상황만 얘가 검증을 해줄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이 10을 0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 상황은 제로 디비전이라는 에러 예외의 상황이었으니까 정상적으로 막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특정 상황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except 뒤에다가 특정 에러에 대한 명칭을 넣어주는 방식. 이게 또 트라이 캐치의 특정 예외 처리 방식. 자, 그러면 여긴 신텍스 에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신텍스가 아닐 거고 뭐가 좋을까? 이런 거? 이거는 근데 신텍스 에러가 아니잖아요. 맞네? 신텍스 에러긴 신텍스 에러인데 얘는 그래도 예외 처리가 안 되는군요. 이건 아예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는 뭐 예시를 따로 할 건 없으니까 그냥 얘를 신텍스 말고 아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제로 디비전이라고 넣어주면은 얘는 검증을 해줍니다. 제로 디비전이 틀렸군요. 이것도 아니야? 아까 전에 봤던 제로 디비전 에러를 빼먹었네요.
이러면 검증을 잘 해준다. 이렇게. 그리고 에러 종류들은 뭐 신텍스, 타입, 뭐 제로 디비전, 뭐 밸류, 인덱스 등등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 조금만 빨리 할게요. 이 예외 처리하는 방식에 당연히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다중 except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놓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이거 위치가 바뀌어야 되군요.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except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개가 생겨난 건데, 이 트라이문에서 만들어낸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로서 뭔가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얘가 나올까요? 얘가 나올까요? 얘는 얘만 나와요. 얘는 안 나옵니다. 왜냐? 여기서 이 상황,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상황이 맞으니까 해당 상황에 맞는 이제 대체제를 얘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얘는 안 해요. except는 여러 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 개를 쓸 때는 이 특정 에러 명들을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쓰는 애는 특정 에러 명이 있으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에러가 났던 것처럼 문법상 얘는 모든 에러에 대한 상황을 걸러주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except 밑에다가 else라고 하는 걸 적었는데 얘는 어떤 출력이 나올까요? 얘가 나올까요? 얘가 나올까요?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else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는 else가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except에 걸리는 거고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else에 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싶었다라고 하면 사실 else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건데, 이렇게 쓰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 둘 다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나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else라고 하는 우리가 조건문에서 쓰던 그 밖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여기 try except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 거예요. 자, finally라고 하는 녀석을 적었고요. 이렇게 finally 출력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자, 이 상황, 에러가 일단 없는 상황이니까 except 출력 안 나올 거고요. else는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리고 finally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except 나오겠죠? 그럼 else가 안 나오겠죠? finally는 나와요. 그럼 finally는 무조건 한다는 얘기겠네요. 문제가 있든 없든 무조건 수행하는 녀석, finally.
그래서 try, except, else, finally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해서 try 예외 처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except랑 else랑 finally 얘네들이 다 모두가 다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try가 나왔으면 except가 나오든 finally가 나오든 둘 중 하나는 나와야 돼요. try 플러스 else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는 없어요. 왜냐면은 예외 문제가 없을 때에 대한 처리가 else였으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 예외 처리를 하는 건데 당연히 else만 쓰는 건 불가능하고요. except, try, except 둘만 쓰거나 아니면 try, finally 둘만 쓰거나 이런 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except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파이썬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문법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16일 동안 파이썬 공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파이썬 방학 특강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